자, 페이지 131페이지 급탕설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설비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사이로 출제되는 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에 보시면 급탕설비 종합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순간 온수기 보통 즉시 탕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간 온수기. 순간 온수기라고도 하고 또는 즉시 탕비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온수기는 배관의 일부분을 직접 데워서 뜨거운 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스나 전기를 써서 보통 데우고 있습니다. 가스 내지 전기. 그러면 순간 온수기가 가스나 전기 두 가지가 있는데 가스는 직접 데우는 능력이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발열이 크기 때문에 온수 저장된 걸 별도로 가지지 않지만 전기는 온수를 일반 저장하는 걸 가져야 됩니다. 20리터 정도. 그래서 순간 온수기는 전기 순간 온수기가 조금 더 큽니다. 그 덩치는. 그런데 그래서 아파트에 보통 가스 순간 온수기를 많이 해놨을 겁니다. 근데 이 순간 온수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60에서 70도씨 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을 사용해야지만 가스가 공급돼서 데우기 때문에 60에서 70도씨 온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더 높은 온수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찬물에 나오는 것이 특징인 것이 순간 온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보통 점화 장치가 파일럿 프레임에 의해서 점화가 됩니다. 그리고 가스 공급 원리는 보통 벤추리간에 물이 흐름으로써 가스 공급 원리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벤추리간에 물이 흐르면서 압력의 차이가 생기겠죠. 이 벤추리간에 물이 흐르면서 이 다이어프램을 작동시킵니다. 다이어프램. 공기실을 작동시켜서 스프링을 밀게 됩니다. 다이어프램이 스프링을 밀면서 가스버너에 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가스 공급이 돼서 이 가스가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됩니다. 이때 가스버너의 파일럿 프레임에 의해서 점화를 하는 겁니다. 파일럿 프레임에 의해서 이 점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점화 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가스공은 벤추리간의 원리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저탕형 탕비기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스팀 사일런스를 우리가 사용한다 해서 틀렸죠. 보통 저탕형 탕비기는 탕비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탕조 역할까지 한 거죠. 저탕조 역할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탕형 탕비기는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는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합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 이것은 서머스탯이 됩니다. 서머스탯을 가지고 서모스탯 가지고 자동 온도 조절 역할 서모스탯 가지고 자동 온도 조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모스탯 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물의 팽창 등 이상 압력을 흡수해서 안전 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 밸브. 물의 팽창 이런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안전 밸브를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탕형 탕비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냥 저장만 하고 있다 다시 데워야 되기 때문에 열 손실이 크다는 거. 저탕형 탕비기는 열 손실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앙식 급탕에서 간접가열식은 저탕존에 가열 코일을 설치하고 이 코일에 전기를 보통 통과시키기 저탕조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 간접가열식이죠. 자, 그래서 이 간접가열식이 대규모 건물에 쓸 수가 있습니다. 간접가열식이
이것이 보통 대규모 건축물의 급탕 방식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에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접 가열식은 연료율 면에서는 경제적이나 보일러 내면의 스케일이 생깁니다. 보일러에서 물을 가열하다 보니까 물때 스케일이 발생이 돼요. 이 스케일로 인해서 전열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므로서 보일러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가열식 보일러 수명이 짧아요. 간접 가열식에서는 보일러 역할이 이 역할밖에 안 하죠. 이 보통 전기 보일러를 거의 쓰게 됩니다. 간접 가열식에서는 전기 보일러를 써가지고 이 저탕조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항동관이나 이런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가열 코일의 개념은 간이에요. 보통 이런 동간이나 항동간 이런 걸 씁니다. 그럼 이 내부에다 간에다가 전기를 보내서 여기서 물을 데우는 역할에 보일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보일러는 보일러의 압력은 저압이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고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네, 5번 단간식 급탕 배관에 비해서 순환식 급탕 배관 설비비가 비싸야 되죠. 자, 이 단간식과 순환식 개념은 단간식은 단간식과 순환식의 차이점은 바로 이 개념이 됩니다. 자, 단간식은 공급관만 설계를 한 거다. 이 공급관. 단간식은 공급관인 급탕관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환식은 공급관인 급탕관도 있지만 바로 이 순환관이 설치돼. 순환관. 순환관을 반탕관이죠. 반탕식은 반탕관. 또는 순환관을 리턴 파이프에서 리턴관이라고도 칭합니다. 리턴관. 그래서 이 순환식 복간식이라고도 칭하죠. 복간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지금 그냥 이 단간식은 일반 초밥집 가서 초밥을 먹는 개념이고 순환식은 해전 초밥집에서 초밥 먹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단간식과 순환식은 이 차이. 그래서 단간식은 배관 길이가 짧을 때 쓰는 것이다. 배관 길이가 15m 이하일 때 쓰는 방식이고요. 그 반면에는 길 때 이상 될 때는 이 순환식 복간식 형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간식과 순환식, 여기 이제 소규모 건물에 채택에 쓰고요. 이것이 대규모 건축물은 이것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용은 두 가지 공급관이 있으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죠. 비싸집니다. 그리고 특히 순환식. 순환식의 경우는 순환식의 목적은 항상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 배관의 목적은 항상 이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순환식 복간식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환식 중에서도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이 있다. 리버스 리턴. 자,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은 보통 이 일반 순환식의 경우는 이 개념이 됩니다. 자, 당전이 있을 때, 공급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관이 지금 현재 이렇게 공급이 돼요.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급탕관에, 일반 급탕 수평 주관은 이거는 선상향 구배, 아볼링 구배로 가요.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니까 앞으로 올려주는 구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리턴관 반탕관이 순환관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순환관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A, B, C가 있을 때,
자, 요 수전에 모두 균등하게 물이 분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수직간 가까운 A는 물이 뜨거운 물이 잘 공급되지만 이 C는 왕따예요. 잘 공급이 안 돼요. 압력이 균등하기 위해서는 유량이 균등히 분포가 안 돼. 일반 이 복간식 순환식을 쓰면. 그래서 일단 이거는 급탕은 순상향 구배로 하고 이제 반탕은 구배는 선하향 구배로 가요. 앞내린 구배로 가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직간에 가까운 쪽의 압력하고 먼 쪽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유량이 균등히 분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의 경우는 그러면 이러면 자 불합리할 거 아닙니까? 물 공급을 할 때. 그래서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의 경우는 자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급탕을 우리가 했어요. 급탕간을 공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탕 이 순환간을 갖다가 역으로 환수한다. 그래서 리버스 역환수 배관 방식.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환수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는 이런 형태로 배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반탕간의 배관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환수시키는 흐름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BC 수전이 탕전이 있을 때 각 균등하게 되죠. 그래서 리버스 리턴을 하면 유량이 균등히 분배가 됩니다. 유량을 물을 온도에 균등히 분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반탕간의 배관 길이가 길어집니다. 길어짐으로써 시설비가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관법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이것도 순환식 중에 하나인데 일반 순환식을 쓰게 되면 유량이 균등히 분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탕전마다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이 역함수 배관 방 리버스 리턴 배관을 쓴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풀면서 그 관련된 것 같이 공부를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그래서 특히 지금까지 개별식 급탕 방식에서 유일하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이 저탕형 탕비기예요. 그래서 저탕형 탕비기는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수 혼합식 탕비기에서는 스팀 사일렌서 전기를 물속에 불어넣어서 데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음이 클 수밖에 없다.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는 스팀 사일런서를 기억하시고 저탕형 탕비기는 서모스탯 자동 온도 조절기하고 그 다음에 안전 밸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 온수기는 파일럿 프레임 자동 점화 장치였다. 그리고 벤추리간의 원리에서 가스가 공급되는 원리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그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식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대규모 급탕 방식 중앙식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한 곳에서 급탕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배관에서 각 건물에 동해 공급하는 게 중앙식이었죠. 그래서 이 중앙식은 배관이 길다 보니까 배관이 열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설비과장님이. 그리고 배관 정설에 따른 배관 변경 공사가 어렵다는 개념을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자, 급탕 배관 계통에서 총 손실량이 34.9kWh이고 급탕 온도가 80도씨, 반탕 온도가 70도씨라면 순환 수량 리터 범위는 얼마인가? 그러면 순환 수량을 구하는 식이죠. 자, 이 순환 수량은 원래 순환 수량의 식이 나온 것은 가장 기본식인 이겁니다. 열량은 질량 곱하기 피열 곱하기 온도 차이거든요. 온도 차이. 이것이 가장 기본식이 됩니다. 이것이 기본식인데 그러면 이거 질량을 x로 둔 겁니다. 전체 x로 열량이니까 그래서 이 순환수량 질량은
근데 이제 순환수량의 단위가 바로 리터 퍼 아워거든요. 리터 퍼 아워는 그죠? 열량, 손실 열량을 갖다가 열량을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열량의 단위가 킬로줄이면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거기 보면 열량을 킬로와트로 주어졌어요. 지금 현재 킬로와트. 그럼 열량으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손실 열량이 킬로와트 중에 곱하기 3600을 해주는 거예요. 자, 3600이라는 것은 1kW 가지고 열량으로 환산하면 3600kJ/H가 돼요. 그래서 이 3600을 의미하는 겁니다. 3600. 이것은 킬로와트를 킬로줄 열량으로 환산, 일반 킬로줄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360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량 34.9kW에다가 곱하기 3600을 해준 것은 킬로줄 단위, 열량 단위로 환산하기 했습니다. 그리고 비열은 4.19 주어지시면 그대로 하시고 안 주어지면 약 4.2로 하십시오. 4.2 약. 그게 편해요. 계산하기가. 원래 정확히 따진 물의 비율은 4.1868kJ잖아요. 그래서 약 4.19 주어졌고, 그다음에 온도 차이, 온도는 항상 차이다. 어디서 어디까지 데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탕 온도가 80도시, 반탕 온도 70도니까 온도 차이는 10도씨가 되겠네. 80 마이너스 자 12, 70이 되니까 10도시죠.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나오는데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위는 이겁니다. 시계 단위 리터 퍼 아워예요. 시간당 몇 리터야. 급탕에서의 단위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서 나온 것은 약 3000이 되는데 리터 퍼 아워예요. 리터 퍼 시간당 몇 리터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답은 전부 다 리터 퍼 민이잖아요. 분당 몇 리터냐 이렇게 돼 있어요. 분당. 그럼 아워 시간당이니까 이 시간 났다고 야 답을 바로 딱 해서 5분을 찍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당이니까 단위를 환산해 줘야 된다. 그래서 3000 나누기 자 60을 해주는 거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그러면 50이 되죠. 50리터 퍼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위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단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순간 온수기를 이용해서 5도심을 50리터를 가열해서 70도씨로 공급할 경우 순간 온수기의 시간당 소요동 몇 킬로와트입니까? 물었네요. 온수기의 효율은 90%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요 전력량 몇 킬로와트 구하는 거죠? 자, 이 전력량 구하는 것은 자, 여기 기본식은 이거예요. 질량 곱하기 급탕량. 근데 급탕량은 급탕에서의 단위는 항상 리터 퍼 아워예요.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온도 차이를 하세요. 그래서 나누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거 1kW가 아까 3600kJ이라 해서 이건 정해져 있어요.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는 발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발열량을 주어져야 되지만 전기는 이미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kW는 3600kJ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3600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이것이 바로 자, 이 전력량 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급탕량이 리터 퍼 아워인지 보시고 그러면
50리터를 가열한다 했죠. 그 시간당이 있으니까 50리터 맞죠? 이때 그대로 대입해도 된다. 근데 급탕량이 매시 몇 리터 이렇게 주어진 건데 입방 매드나 다른 조건으로 주어지면 환산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300리터 per min이었다. 이러면 이건 환산시켜줘야 되는데 분당이니까 시간으로 환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분당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주의하시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질 가능성이 이제 급탕량을 해서 3세제곱미터 또는 0.5 세제곱미터 per hour 이렇게 해주네.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호로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리터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리터로. 그러면 물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가 돼요. 이거로 1000kg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3000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이 환산을 꼭 해줘야 되는 단위를. 그래서 급탕량은 리터 per hour가 돼야 된다. 그리고 비열적인 측면은 안 주어지면 약 4.2로 해서 푸시는 게 편합니다. 4.2로 하시든 4.19로 하든 4.2로 하시가 가까운 거 찾으면 돼요. 그리고 온도 차이가 지금 현재 5도씨 물을 갖다가 75도씨로 공급했죠. 그러면 70도씨 70 마이너스 5 돼. 그럼 65 되겠네요. 그러면 3600 곱하기 효율이 90%죠. 0.9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6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계산기는 다 잘 두드리실 거고 주의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급탕량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단위를. 이거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3600이란 이 상수가 생각나야 된다. 1kW는 3600kJ였다는 거. 그리고 효율은 제발 퍼센트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된다. 100%가 1이니까 90이니까 0.9를 대입하는 이런 측면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4번 문제. 백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급탕 가열 능력은 했죠. 단 1인 1일 급탕량은 100리터고 급탕 온도는 60도씨, 급수 온도는 5도씨, 가열 능력 비율이 15%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열기 능력은 다른 거 아니죠? 일반 가열기 능력이니까 1일 급탕량을 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일 그래서 가열기 능력을 구하는 식은 가열기 능력은 그러면 질량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질량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1일 급탕량에다가 1일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다 해주면 돼요.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그대로 가줍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가열 능력 비율만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열 능력 비율을 곱해서 가열기의 능력은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일 급탕량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으면 1일 급탕량을 산정을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백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했어요. 그럼 백인이니까 1일 급탕량을 계산할 수 있을 거다. 백인에다가 하루에 1인당 얼마를 쓰냐가 1인 1일 급탕량 100리터가 나오겠죠. 그럼 곱하기 100을 해주면 자 10,000리터가 나오겠네요. 10,000리터 이것이 1일 급탕량이 되겠죠. 그러면 10,000리터 개념 1일 그 비율은 4.2로 하시든 약 4.19로 하시든 하면 되죠. 약 4.2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온도 차이가 현재 보시면 급수 온도가 5도시고 급탕 온도가 60도죠. 60-5에서 55가 되고
가열 능력 비율이니까 비율은 퍼센테이지니까 지금 현재 15%니까 0.15죠.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죠. 이 문제에서는 하나 더 나가서 1일 급탕량을 대입해서 풀면 안 되고 1일 급탕량을 산정을 해서 우리가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 이 측면만 주의하시고 다른 것은 다 곱으로 하시면 되는 걸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거는 기본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단위가 답에서 단위가 이걸 곱하면 킬로줄 열량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면 킬로와트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킬로와트가 3,600kJ였죠. 3,600으로 나누어 주시면 킬로와트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이 측면을 주의해서 접근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자, 급탕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개별식 급탕 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유리하고 중앙식 급탕법에서 간접 가열식이 대규모. 자, 주의하실 건 직접 가열식은 대규모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접 가열식이 대규모 건물에 쓰는 거예요. 자, 직접 가열식은 보통 왜 대규모 건물에 쓸 수 없는가? 자, 팽창 탱크의 수압이 보일러에 가해지기 때문에 대규모에 쓸 수는 없습니다. 팽창 탱크의 수압 압력이 이 보일러에 가해집니다. 그래서 대규모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별식 급탕 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 없으므로 총 열 손실을 작겠죠. 그리고 3번에 중앙식 급탕 방식은 설비비는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해서 가열 장치를 하게 되면 총 열량은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배관에서 열 손실이 많아요. 그리고 공급은 해줬는데 안 쓰면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다시 되어가 보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에서 중앙식을 쓰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급탕 배관 방식은 단간식과 순환식으로 구분되면서 단간식은 설비 적게 소요되므로 중소규모 건물, 특히 단간식은 소규모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5번에 온수 보일러에서 저탕주에 15m 이상 떨어진 급탕주에 그건 보통 우리가 단간식하고 복간식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드렸죠. 단간식은 배관이 짧을 때 쓴다.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복간식 형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급탕 배관 시 상향 공급 방식에서 급탕 수평 주간은 아볼린 구배고 복기간, 리턴간은 앞내린 구배한다. 맞는 점이죠. 제가 아까 배관을 그리면서 나타내 드렸습니다.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갑니다. 식은 물은 밀도가 정되니까 무거워져요. 내려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구배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스팀 사일렌서는 스팀 사일렌서는 기수 혼합식이었죠. 기수 혼합식에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스팀 사일렌서고 가스 순간 온수기관이죠. 그 순간 온수기하고 관련된 거는 아까 이것이죠. 파일럿 프레임이 있었고 그리고 벤츄리관이나 다이어프램 이런 것이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가열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열 코일도 좀 설치해 주죠. 그런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팽창관하고 팽창수주에는 밸브를, 자, 팽창관은 절대로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팽창관은 안정관 또는 도피관이라고 칭하죠. 팽창관. 물의 팽창이나 이상 압력을 흡수해서 도표시켜주는 관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야 돼요. 도피시켜야 되는데 도중에 밸브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금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앙식 급탕 공급 방식의 간접가식은 직접에 비교해서 효율은 좋지만
보일러에 공급되는 냉수에서 보일러의 본체 불균형 신축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저거죠. 직접 가해식에 대한 특징이죠. 간접 가해식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좀 반대로 지금 물었네요. 반대 개념으로. 직접 가해식이 간접 가해식에 대한 비교로 물은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팽창간의 간격은 동결을 고려해서 20mm 이상으로. 자, 팽창간은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 줘야 돼요.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팽창간은 일반적으로 이거를 팽창간은 급탕 수직간을 연장해서 합니다. 급탕 수직간을 간격 축소 없이 연장하여 사용합니다. 연장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격 축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간격은 얼마로 해야 되는가? 이상 압력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최소 25mm 이상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최소 25mm 이상을 씁니다. 그래서 팽창간은 이상 압력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최소 25mm 이상을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봐두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다음은 그 기구와 기능을 조합 중 옳지 않는 것. 자, 스팀 사일렌서 기수 혼합식 탕비의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였죠. 그리고 파일럿 프레임 순간 온수기에서 점화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브리움은 신축 이염새였죠. 스위브리움. 자, 스위브리움은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신축 이염새로서 3번은 라지에터 방열기 주위 배관의 신축 이염새로 사용을 합니다. 배관의 신축 이염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 이염새로 사용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안정간, 팽창간이라 칭하죠. 물의 팽창이나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 주는 간이다. 그리고 알아둘 거 시험에 안 넘기 급탕 수직간을 연장해서 한다. 간격 축소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탕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머스탯은 자동 온도 조절기였죠. 그래서 이물질 제거하고 관계없죠. 뭐 배관 내에 이물질의 침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은 스트레이너죠. 스트레이너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하고는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8번 강간을 급탕간으로 시공할 때 신축 이염의 길이로 옳은 것 되죠. 설치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자, 강간하고 동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강간은 30m로 가고요. 동간 개념이 20m마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급탕 배관에서 팽창간의 연결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팽창간은 급탕 수직간을 연장해서 중력 탱크에 자유 개방한다. 여기서 중력 탱크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팽창 탱크입니다. 팽창 탱크. 자, 중력 탱크라고 쓰는 것은 이겁니다. 급탕에서의 물의 공급 원리가 팽창 탱크의 압력차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력 탱크라고 하고요. 보충수 공급되는 증명은 그런 거죠. 그리고 팽창 탱크는 물을 끓일 때 물이는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팽창을 흡수해 준다는 개념에서 팽창 탱크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분입니다. 다른 분 아니니까 같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유 개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팽창 탱크는 보통 이 개방식 팽창 탱크일 때는 설치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개방식일 때는. 밀폐식일 때는 설치 높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개방식 같은 경우는 최고층 급탕점보다 높게 설계, 급탕점보다 5m 이상 높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5m 이상 높게 우리가 해줍니다. 그런데
보통 샤워기나 최고층 급탕전이 샤워기나 세정 밸브일 때는 8m 이상 높게 설계하면 급탕전이 샤워기였다. 샤워했다. 그러면 8m 이상 높게 가져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뜨거운 물이 공급이 됩니다. 이 충격된 거에 압력차로 돌리기 때문에 높게 설계를 우리가 해줍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탕배관 설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급수간격 산정의 정한강보다 한 구경 큰 걸 보통 써줍니다. 자, 급수는 최소 간격이 15예요. 급수간은 최소가 15 이상으로 가는데, 자, 급탕간에서는 최소 간격이 20으로 갑니다. 20mm 이상으로 가주면 돼요. 한 치수 큰 치수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순환식 상향급탕법에서 팽창간의 간격은 입주간. 입주간이 수직주간이 입주간입니다. 입주간 또는 줄여서 입간이라고 돼요. 입간. 그래서 수직주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급탕 수직간하고 동일 간격을 한다 했죠. 같은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순환식 상향급탕법에서 반탕간의 간격은 20mm 이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20mm 이상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관은 물매를 충분히 갖도록 우리가 해주시고, 근데 배관 물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돼요. 급수든 급탕이든 세크 초당 2m를 넘어서는 안 돼요. 모든 물을 공급할 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돼요. 급수든 급탕이든 초당 2m 이하로 사용해야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워터에만 습격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소음을 동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게 설계해 준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 간격은 우리가 20mm 이상이라 했죠. 그래서 15mm 이상은 급수간의 최소 간격이고요. 급탕간은 20mm 이상 간격으로 설계합니다. 자, 그리고 급탕배관은 급수함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자, 물의 온도가 10도씨 상승하면 배관 부식은 2배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공부가 잘 안 되더라도 화를 너무 자주 내지는 마십시오. 빨리 삭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배관 부식이 빨라지는 성향이 있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설명했던 리버스 리턴 방식의 배관 방식에 대해서 써놨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놨습니다. 한 번 더 정확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1번에 간 재료로서 연간은 열에 약하고 탕에 침식되기 전에 부적당하다. 맞죠? 그래서 이 연간은 납이에요. 연은 납이에요. 납은 높은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탕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급탕 쪽에 사용되지 않아야 될 게 일반 간간하고요.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일반 간간이나 이런 연간은 급탕간으로 부적당합니다. 부적하다 해서 맞죠? 그리고 아파트 1인 1당 급탕량은 대략 75에서 150리터로 쓰고 있죠. 75에서 150리터 정도로 1인당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열장치는 순간형과 저탕형 등이 있죠. 그래서 순간식도 있고 저탕조에서 되는 저탕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열장치의 물의 팽창에 따른 팽창수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식의 경우는 이 팽창 탱크, 팽창 수조가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순간 온수기도 팽창 탱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개별식 난방을 하시는 가스 순간 온수기 보일러 가보세요. 위에 물탱크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왠가하면 데워진 물이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별도의 이 팽창 탱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탕형 탕비기의 경우는 안전 밸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팽창 수조를 설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이란 문장이 들어가면 그 문장은 틀릴 확률이 96.5%예요. 모든 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틀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관 도중에는 마찰장을 적격해서 스톱 밸브 사용하면 안 돼요. 슬루스 밸브를 사용해야 돼요. 슬루스 밸브가 마찰장 일명 게이트 밸브라 했죠. 그래서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밸브인 슬루스 밸브를 씁니다. 스톱 밸브는 마찰 장소의 가장 큰 밸브예요. 자, 그러면 도중에서 마찰장이 커진다는 것은 팽창 탱크의 압력이 그만큼 많이 가야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압력을 가게 되면 어딘가는 분명히 터져요. 약한 데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해요.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이 최대한 적은 밸브를 써야 되는데 슬루스 밸브를 쓰고 스톱 밸브 사용을 금하도록 급탕 배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톱 밸브를 쓰면 또 하나가 이 에어 기포가 잘 생겨요. 그래서 스톱 밸브는 급탕 쪽에는 뜨거운 물 쪽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급탕 간의 신축 위험세는 동간으로 시공할 경우 우리가 아까 20m라 했죠. 그리고 간간이 30m가 된다는 점 알아두죠. 지금 현재까지 신축 위험세가 종류만 2번 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설치거리 꼭 기억을 해 놓으셔요. 간간은 30이고 동간은 20m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방열기 주위 배관에 사용되는 신축 위험세가 스위블 조인트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고압 배관, 5개 배관과 같은 데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루프형이면 신축 고가 형태 신축 위험세를 쓴다는 것 같이 기억을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 급탕 설비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수 및 통기 설비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